여러분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하며 칠판 가득 지식을 써내려가는 존경받는 스승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평양교원대학 졸업장이 제 손에 쥐어졌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령받은 함경북도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저는 1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임종을 지켜봐야 하는 무력한 목격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최수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5년이 된 전직 북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두고 온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차가운 교실에서 제가 가르쳤던 그 모든 거짓말들에 대해 참회하려 합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부임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여자는 교원만 한 직업이 없지. 학부모들이 명절마다 챙겨주는 것만 받아도 굶지는 않겠네. 하지만 그것은 고난의 행군 이전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마주한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 아니라 거대한 수용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교실에는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땔감이 없어 난로가 꺼진 교실은 냉동 창고보다 더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실을 가득 채운 침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장난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떠들 힘조차 장난칠 기운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준다는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선생님인 저조차 아침에 멀건 옥수수죽 한 그릇을 겨우 마시고 출근했습니다. 분필을 쥐고 칠판에 글씨를 쓰려는데 손이 떨려 글자가 삐뚤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선생님, 배가 고파서 칠판 글씨가 2개로 보입니다. 맨 앞줄에 앉은 아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분필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파서 눈앞이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조회 시간은 출석을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생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철수, 대답이 없습니다. 박영희, 대답이 없습니다. 40명이 정원인 반에 앉아있는 아이는 고작 20명 남짓. 나머지 반은 어디 갔을까요? 결석 사유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량 구하러 그 어린 것들이 부모를 따라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가고 장마당에 떨어진 나달을 주우러 갔습니다. 개 중에는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꽃제비가 되어 영영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빈 책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 앉아있던 저 아이가 혹시 밤새 잘못된 것은 아닐까? 출석부를 덮는 제 손은 언제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급식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맛있는 밥 냄새가 진동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교실에서 점심시간은 계급이 나뉘고 비극이 전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이 울리면 반 아이들의 운명은 정확히 2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아이, 그리고 싸오지 못한 아이. 도시락을 꺼내는 아이는 40명 중 고작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당 간부의 자식이나 장마당에서 돈을 좀 버는 집 아이들. 그 아이들이 뚜껑을 열면 하얀 이밥쌀밥 냄새와 계란 반찬 냄새가 교실에 퍼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수도가로 향합니다. 그 아이들은 수돗물을 틀어놓고 배가 터질 때까지 물을 마십니다. 물로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물배라도 채워야 오후 수업을 버티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씩 웃는 아이의 누렇게 뜬 얼굴을 볼 때면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인데 제자들은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데 저는 교무실 구석에 숨어서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싸운 것이라고 해봐야 시커먼 옥수수밥 덩어리가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아이들 앞에서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만 되면 도망쳤습니다. 선생님은 속이 안 좋아서 밥 생각이 없다. 그 뻔한 거짓말을 하고 텅 빈 음악실이나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운동장 수도가에서 아이들이 펌프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긱, 긱, 콸콸콸. 그 물소리가 마치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소리 같아서 저는 귀를 막고 울었습니다. 그런 제 반에 유난히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명철이. 반에서 가장 키가 작고 가장 옷이 낡았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빛나던 아이였습니다. 공부 욕심이 많아 교과서가 닳도록 읽고 또 읽던 아이. 선생님, 저는 커서 과학자가 되어 우리 조국을 빛내겠습니다. 그렇게 당차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명철이의 도시락통은 학기 초 며칠을 제외하고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명철이는 수도가에도 가지 않고 그저 책상에 엎드려 자는 척을 했습니다. 움직이면 배가 더 고파지니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몰래 싸온 옥수수떡 한 조각을 명철이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명철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에 제가 넣어둔 떡이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 드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아냐, 명철아. 너 먹어. 선생님은 배불러서 그래. 명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도 얼굴이 많이 야위셨습니다. 선생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를 가르치시지요. 저는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철이네 집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뻔히 아는데 그 12살짜리 아이가 굶주림에 손을 떨면서도 선생님을 걱정하며 그 귀한 떡을 도로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앙상한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른 등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명철아. 선생님이 무능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교실에도 당의 지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꼬마 계획을 완수하라. 인민군 지원을 위한 파철고철, 파지폐지를 모아와라. 겨울철 군인 동무들을 위해 토끼 가죽을 바쳐라. 배울 책도 먹을 밥도 없는 아이들에게 국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학교는 배움터가 아니라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채석장이었습니다. 저는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내일까지 1인당 토끼 가죽 3장씩 가져와야 한다. 안 가져오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칼이 되어 아이들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명철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쌀도 없는 아이가 토끼 가죽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날 이후 명철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 책상. 저는 명철이의 빈자리를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토끼 가죽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
아니면 어디 아픈 건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퇴근길에 명철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 문풍지가 뜯겨나간 문틈으로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철아, 계시니? 선생님 왔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 냉골 바닥에 낡은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명철아, 제가 달려가 이불을 걷어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사이 명철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올랐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부종이었습니다. 명철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잃어가는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명철아. 숙제, 토끼 가죽, 못 구해서 학교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아이가 고작 그 토끼 가죽 따위 때문에 선생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철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니다. 명철아, 내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숙제를 낸 선생님이 했다. 이 썩어 빠진 나라가 했다. 제발 죽지 마라. 명철아. 하지만 명철이의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했던 제자 명철이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가 북한의 선생님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명철이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져간 옥수수 가루를 입에 넣어주기도 전에 아이는 가느다란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언이라기엔 너무나 처참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 숙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숨을 쉴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명철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관을 짤 나무가 없어 낡은 가마니에 아이의 시신을 둘둘 말았습니다. 명철이 할머니의 통곡 소리가 산기슭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쌀밥 한 그릇 못 먹이고 저는 삽을 들고 언 땅을 팠습니다. 땅이 너무 얼어 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손바닥이 터져 피가 흘러 삽자루를 적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철아, 선생님이 지어준 집은 춥지 않을 거야. 거기서는 제발 배고프지 마라. 저는 제 제자를 차가운 흙 속에 묻은 것이 아니라 제 썩어 문드러진 가슴 속에 묻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날, 교실은 여전히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철이의 빈 책상, 그곳은 마치 블랙홀처럼 저를 빨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에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벗겨온 토끼 가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조회 시간에 그 가죽 더미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번 꼬마 계획 실적 1등이다. 다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이야. 저는 그 가죽 더미를 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가죽들, 저것들 때문에 내 제자가 죽었습니다. 가죽 3장을 구하지 못해 학교에 오지 못했고 차가운 냉골방에서 혼자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1등? 실적? 이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피와 살을 발라내어 실적을 쌓는 도살장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오늘 가르쳐야 할 단어는 도덕 과목의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 읽으세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퀭한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철이의 짝꿍이었던 영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호 역시 며칠을 굶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래, 영호야. 왜 그러니? 선생님, 교과서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적혀 있는데 왜 명철이는 굶어 죽었습니까? 순간 교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은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실을 말해주세요. 왜 우리는 배가 고픕니까? 왜 우리 친구가 죽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게 맞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대로라면 명철이는 사상적으로 나약해서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는 것은 미제 승냥이들의 봉쇄 책동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철이의 그 마지막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그 거짓말을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꽉 쥐었습니다. 분필이 바스라져 하얀 가루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영호야. 네. 그건 명철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잘못도 아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금기시된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교과서가, 이 책이 다 맞는 건 아니란다. 지금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야. 너희가 배고픈 건 너희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어른들이, 이 나라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미안하다. 선생님이 미안하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충성 교육이 아니라 눈물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단 위에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 사회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말실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호출했습니다. 교장실에는 학교당 비서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가 토끼 가죽 실적을 채우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최 선생, 앉으시오. 교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다더군.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교실에 감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했고 그 부모가 학교에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스승과 제자 간에도 믿을 수 없는 상호 감시의 감옥이었으니까요. 당 비서가 탁자를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동무, 지금 제정신인가? 나라가 잘못됐다? 교과서가 틀렸다? 이게 교사가 할 소리야? 아니면 반동분자가 할 소리야? 동무가 가르치는 그 교과서가 누가 만든 건지 몰라. 당이 만들고 장군님이 비준하신 진리야. 그런데 그걸 부정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철이가 죽어서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명철이 굶어 죽은 그 아이, 당 비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아이는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지 못한 낙오자일 뿐이야. 그런 나약한 놈 하나 때문에 신성한 교단에서 당의 권위를 훼손해? 최 선생, 동무 사상이 아주 썩어 빠졌어. 교장이 한숨을 쉬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상투쟁회의 소집서. 내일 전 교직원과 학생들 앞에서 저를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망신을 주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교원 자격 박탈이거나 운이 나쁘면 관리소 수용 소행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내일 아침 조회 시간까지 자기 비판서 써와. 동무가 얼마나 썩어빠진 사상을 가졌는지 낱낱이 고백하고 반성해. 안 그러면 동무 혼자 죽는 걸로 안 끝날 거야. 동무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하교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명철이의 짝꿍이었던 영우가 보였습니다. 영우는 저를 보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도 영우 역시 저 때문에 문책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텅 빈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칠판에는 제가 쓰다가 만 우리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개를 들고 그 글씨를 미친 듯이 지웠습니다. 하얀 분필 가루가 눈물처럼 흩날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일 저 단상 위에 올라가서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죽은 명철이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당은 위대하다고, 내 입으로 또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가? 저는 명철이의 빈 책상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책상면에서 명철이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세요. 명철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교생 앞에서 무릎 꿇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괴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거짓된 교단을 떠나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해가 지고 학교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출석부를 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철수야, 영희야, 영호야, 그리고 명철아. 선생님이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밥을 주지도 못하고 진실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선생님을 용서해다오. 저는 펜을 들어 자기 비판서 대신 짧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그리고 칠판 위에 붙여두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은 교과서보다 넓단다. 너희가 배고픈 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 부디 살아남아라. 살아서 언젠가 선생님이 없는 세상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한다. 저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쳤던 제 꿈이었던 학교.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거짓을 강요하는 감옥이 되어버린 그곳. 저는 학교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먼저 간 제자들의 눈망울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진실을 찾아 떠나는 탈북자 최수진입니다. 학교 담장을 넘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환청처럼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그 슬픈 거짓말이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북쪽 국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낡은 배낭 하나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옥수수 가루 한 봉지, 그리고 제 가슴 속에 묻은 명철이의 마지막 얼굴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밤바람이 불 때마다 명철이가 묻는 것 같아. 저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명철아, 선생님은 도망가는 게 아니야. 진짜 세상을 보러 가는 거야. 가서 너희들이 왜 배가 고파야 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낼게. 평양에서 교원대학을 다닐 때 저는 두만강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때 저에게 두만강은 낭만의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눈앞에 나타난 두만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국경 도시 회령에 도착했을 때 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중국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강 이쪽 편에는 북한 경비대의 서치라이트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어둠을 베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의 갈대밭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저 얼음판만 무사히 지나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각되는 순간 저는 교화 소교도소로 끌려가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는 낙인 속에 서서히 시들어갈 것입니다. 영하 20도의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눈썹에 성의가 끼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얼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에 넣어둔 분필 한 조각이 손에 잡혔습니다. 학교를 떠날 때 무심결에 집어들었던 하얀 분필. 그 차가운 감촉이 저를 깨웠습니다. 정신 차리자.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내 제자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새벽 2시, 경비대의 교대 시간, 브로커도 없이 홀로 탈출을 감행하는 저에게는 하늘이 주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잠시 다른 곳을 비추는 순간 저는 갈대밭을 뛰쳐나갔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지직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엎드렸습니다. 얼음판에 배를 깔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 뛰면 얼음이 깨질 수도 있고 경비병의 눈에 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장은 칼날 같았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배를 타고 올라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거기 서라는 경비병의 고함 소리처럼 들려 저는 공포에 질려 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강의 중간쯤 왔을까? 갑자기 탐조등 불빛이 제 머리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얼음판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얼음 위에서 검은 외투를 입은 저는 너무나 눈에 띄는 표적이었습니다. 들켰나? 이제 끝인가? 그 짧은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눈앞에 얼음 속에 갇힌 기포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의 영혼 같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불빛은 저를 지나쳐 다시 북쪽 강가로 향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저는 다시 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동상으로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쪽 얼음이 얇았는지 쩍 소리와 함께 금이 가더니 차가운 강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 한쪽 팔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무거워졌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가라앉으려 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저는 젖지 않은 다른 팔로 얼음 모서리를 찢고 사력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손톱이 빠질 듯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명철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힘없던 목소리가 이번에는 저를 응원하는 소리로 바뀌어 들렸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은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얼음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구르고 기고 다시 넘어지며 중국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제 손에 흙이 잡혔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아닌 거칠고 딱딱한 흙바닥.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강가 비탈길을 기어올라 덤불숲에 몸을 던졌습니다. 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덤불 속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총총했습니다. 북조선에서 보던 그 별과 똑같은 별인데 이곳에서 보는 별은 왜 이리도 서럽게 빛나는지 저는 몸을 일으켜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내 조국,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있을 내 학교, 내 제자들. 얘들아, 선생님이 나왔다. 선생님이 살아서 나왔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도감보다는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와 칠판에 붙은 제 편지를 보겠지요. 그리고 탈북자의 제자가 되어 보위부의 조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탈출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되지는 않을까? 저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쫓기는 신세,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법 체류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젖은 옷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보이는 민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조선이라는 곳, 아이들이 굶지 않는다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신분이 없는 저는 짐승처럼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시골 식당의 뒷방에 숨어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감자 껍질을 벗겼습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밥덩이를 먹으며 저는 명철이를 생각했습니다. 너는 이것조차 먹지 못해 죽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라도 살려고 먹는구나. 식당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학교의 풍경, 아이들이 예쁜 교복을 입고 급식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밥과 반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남겨서 버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곳은 천국인가? 아이들이 밥을 남겨서 버리는 세상이라니. 우리 아이들은 밥풀 하나가 아까워 바닥을 핥는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난한 내 나라가 밉고 거짓말만 하는 교과서가 밉고 저 풍요로운 세상이 미웠습니다. 동시에 간절해졌습니다. 가고 싶다. 저곳으로 가고 싶다.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정말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은 세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내 남은 인생을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일에 바치고 싶다. 저는 식당 주인에게 받은 품삯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남조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몽골의 사막을 건너고 철조망을 넘어 수천 킬로미터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배낭 속 명철이를 생각하며 넣어왔던 옥수수 가루는 이미 바닥났지만 제 가슴 속의 다짐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명철아, 영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선생님이 진짜 세상을 보고 너희 목까지 살아낼게. 그리고 꼭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할게.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저는 칠판 앞에서 아이들을 부르던 그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몽골의 사막을 건너고 태국을 거쳐 저는 꼬박 6개월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의 임대 아파트에 짐을 풀던 첫날 밤, 저는 밥솥에 쌀을 가득 안쳐 밥을 지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철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그 이 밥이 이곳에는 이렇게 흔한 것이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정착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교원대학을 나왔지만 이곳에서 다시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라는 어려운 시험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40이 다 된 나이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저에게는 너무 높은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두고 온 제자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분필을 잡았던 손으로 남한에서는 밥주걱을 잡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취직했습니다. 비록 선생님 소리는 듣지 못하고 하루 종일 고무장갑을 끼고 무리를 해야 했지만 저는 설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 손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일 수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급식실의 풍경은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솥에서 끓고 있는 고기 반찬, 신선한 과일, 각양각색의 나물들, 그리고 아이들마다 하나씩 나눠주는 우유와 요구르트. 북한에서는 장군님 생일에나 구경할 법한 진수성찬이 이곳에서는 매일 나오는 점심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와글와글 식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뽀얗고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영양실조로 배가 불룩 튀어나오거나 얼굴에 버짐이 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판에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아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많이 먹어라. 얘들아, 많이 먹고 쑥쑥 커라. 그런데 배식대가 아닌 퇴식 후 잔반 처리대 쪽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데 잔반통에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멀쩡한 고기 반찬,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쌀밥, 껍질만 깐 귤. 그 귀한 음식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검은 통 속에 콸콸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아이가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밥이 절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얘야, 이 귀한 밥을 왜 버리니? 아이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배불러요. 그리고 오늘 반찬 맛없어요. 피망 싫어하거든요. 배가 불러서 맛이 없어서 제 머릿속에 명철이의 마지막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토끼 가죽을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던 그 아이. 옥수수떡 한 조각을 저에게 양보하며 손을 떨던 그 아이. 그 아이는 밥알 하나가 없어서 백가죽이 등창에 붙어 죽어갔는데 이곳의 아이들은 배가 불러서 밥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잔반통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안 된다. 버리지 마라. 제발 버리지 마라. 이거면, 이 밥이면 내 제자가 사는데, 명철이가 사는데, 어떻게 이걸 버리니? 어떻게?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영양사 선생님도 조리원 동료들도 모두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뒹구는 저 하얀 쌀밥이 마치 명철이의 시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미안해서, 너무나 원통해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동이 있고 난 뒤 학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급식실에 북한에서 온 선생님이 있는데 밥 버리는 걸 보고 우셨다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잘리는 줄 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배고픔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식 교사는 아니었지만 통일안보 교육 강사라는 이름으로 일일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하얀 조리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칠판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마지막 교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온 선생님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가르쳤던 제자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름은 명철이에요. 나이는 여러분이랑 똑같은 12살이었어요. 저는 명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락이 없어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이야기, 토끼 가죽 숙제를 못해 학교에 오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차가운 방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떠들썩하던 교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급식실에서 밥을 남겼던 그 아이가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급식실에서 울었던 건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 버려지는 밥이 명철이에게 너무나 주고 싶었던 바로 그 밥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먹는 그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북한의 친구들이 그토록 꿈꾸던 생명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이제 밥 안 남길게요. 명철이 목까지 제가 다 먹을게요.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선생님이 되었구나. 북한에서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라는 거짓말을 가르쳤지만 이곳에서는 음식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 그리고 진실을 가르치고 있구나. 저는 다시 급식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냥 밥 해주는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식대의 선저를 보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잔반통은 몰라보게 비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싹싹 긁어먹은 빈 식판을 보여주며 선생님, 저 다 먹었어요. 라고 자랑할 때마다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급식실 조리원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5학년 반장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주었습니다. 최수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해주셔서, 그리고 명철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달린 붉은 꽃. 북한에서는 김일성 초상화 아래서 충성서약을 해야 받을 수 있었던 그 꽃을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퇴근길에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제가 두고 온 제자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 명철이가 보고 있겠지요. 저는 하늘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명철아, 보고 있니? 선생님은 여기서 밥 선생님이 되었다.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이들에게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진실을 가르치고 있단다. 명철아, 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이 밥에 고깃국. 선생님이 늦게 줘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약속할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 휴전선 철조망이 거치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밥차를 몰고 달려갈게. 가서 너희들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지어줄게. 그때까지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내 제자들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명철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최수진. 저는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고 마음을 채워주는 대한민국의 행복한 밥 선생님입니다.